자, 이번에는 마지막 1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14페이지. 여기에 보면 중용 모형에 일단 세 사람이 있어요. 레일리, 컨버스, 허프. 그 중에서 항상 레일리하고 허프. 레일리하고 허프. 레일리하고 허프가 나오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항상 매장이 두 개가 나와요. A라는 매장이 있고 B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 반드시 고객이 되는 C 매장이 C 도시 같은 걸 이렇게 줘요. 고객을. 그리고 이 고객이 A라는 매장으로 얼마가 가고 B라는 매장으로 몇 명이 갑니까? 이게 틀이에요. 예, 더 항상 결론만 내면 매장이 두 개가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고객이 요리 몇 명이 가고 요리 몇 명이 갑니까? 요걸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얘는 항상 두 가지만 측정하면 돼요. 두 가지만. 첫 번째 뭘 측정하고 유인력. 매장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을 산정해요. 이 유인력이라는 거 매장들은 항상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인력이 A의 유인력이 크면 A로 많이 가고 B의 유인력이 크면 B로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인력을 측정한 다음에 유인력만 측정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이 유인력의 비율까지 산정을 해줘야만 이게 시험의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유인력과 유인력 비율. 유인력과 유인력 비율. 그러면 이제 이 학자들이 유인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항상 레일리의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허프는 어떻게? 허프는 크기에 비례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케이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케이승. 요걸 우리는 마찰 계수라고 해요. 마찰 계수. 자,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게 나왔어요. 요 마찰 계수. 오늘 마찰이라는 거 본 적이 있는 듯해요. 나는 목에 들어와도 오늘 여기서 마찰이란 말 처음 봐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헤이그의 마찰. 그러면 항상 마찰은 이동을 저해하는 힘이에요. 이동을 저해하는 힘. 이게 마찰이고 이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교통비 등을 뭐라고 불러요?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 작년에 뭐가 나왔냐? 마찰이라는 건 거리의 이동을 저해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수단이 발달합니다. 그럼 마찰 계수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교통수단이 발달이라면. 그렇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이동을 저해하는 정도가 줄어들겠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마찰이라는 게 항상 이동을 저해하는 요소고 그 이동을 저해하는 정도를 이렇게 수치화한 게 마찰 계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의미를 굳이 깰 필요는 없어요. 출제자가 마찰 계수를 뭘 쓸 거냐고 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거나 크기를 거리의 K승으로 나누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크기의 거리 K승.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오면 항상 유인력은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걸 출제자가 항상 어떻게 내느냐? 말 문제는 어떤 지역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 이게 바로 유인력이에요. 유인력. 이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위에 크기가 있으니까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한번 문제 보자고요. 자, 이 딱 보니까 어려워 보여요. 이게 어디냐? 강의 노트 119페이지 있어요. 119페이지. 강의 노트 119페이지 보면 중용 모형 중에 우리가 지금 꼭 풀어야 될 것들 제가 3개를 딱 뽑아놨는데 1번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는 순간 압도당해요. 그냥 더럽게 뭔가
복잡해. 그러니까 이것만 극복하면 돼. 이것만. 이거 딱 보는 순간 나 안 풀래.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러는 거야. 항상 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매장이 두 개가 있다고. 매장이 항상 불을 보듯 뻗어. 매장. 요 사이에 항상 고객이 있어요. 고객. 그리고 이 고객이 요리 몇 명이 가고 요리 몇 명이 갑니까? 요 틀이란 말이에요. 요 틀. 그럼 한번 살짝 문제를 안 보이더라도 이쪽을 좀 강조해 보자고요. 자,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이게 중요해.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 이게 항상 고객이 있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 그리고 A 도시로부터 5km, B 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 틀을 딱 그려놓은 다음에 A의 인구는 5만, B의 인구는 얼마? 10만 명. 그리고 C의 인구는 3만 명입니다. 이렇게 딱 체크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와 B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찾으세요. 그리고 단서를 얘는 잘 봐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단서 볼 필요 없지만 얘는 단서 잘 봐야 돼요. C 도시의 모든 인구는 A와 B에서만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도시 인구 3만 명이 모두 고객이란 뜻이죠. 고객.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산정한다? 유인력을 산정하고 밑에 유인력 비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시험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면 항상 얘가 크기고 이게 거리잖아요. 그리고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바로 계산기 끄집어서 5만 나누기 5의 제곱 25. 25. 얘는 굳이 계산기 칠 필요도 없죠. 5, 25니까 50을 25로 나누면 2000. 그래서 20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00. 바로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 다음에 10만을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10만을 10으로 제곱 나오면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100 나누기 10의 제곱이니까 1. 그러니까 뒤 붙이면 1000. 얘가 얼마? 2000. 이렇게 시험지에서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이게 고객이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유인력이 누가 더 커요? A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A가 더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A가. 그런데 유인력만 산정하면 안 되고 유인력 비율까지. 유인력 비율은 전체 유인력 합치면 얼마예요? 3000. 그러니까 3000 중에 2000. 다른 말로 3분의 2만큼 A로 가고 3분의 2만큼. 이쪽은 3000분의 1000이니까 3분의 1만큼 1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딱 보니까 3만 명인데 3분의 2가 1이 가고 3분의 1이 간다니까 2만,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그래서 유인력 비율은 항상 전체 3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어 갖고 와야 될 계산 문제. 다른 문제는 버리더라도 얘는 풀어 갖고 온다. 풀어 갖고 올 거다, 안 풀어 갖고 올 거다. 그렇죠. 이게 풀어 갖고 와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2번 문제를 보세요. 이 2번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똑같은 형태인데 아주 난리 난 문제예요. 그냥 왜 난리 났는지 한번 봐요. 자, 뭔지 모르지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고요. 자, 문제가 조금 잘리는데 그냥 보세요.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거니까. 자, 인구 1만 명인 A 도시와 5천 명인 B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 A와 B 사이에 인구 9천 명인 C가 들어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A와 B 사이에 C가 있어요. A와 B 사이에 C가 있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A와 B 사이에 고객이 존재하는 C가 있어요. 이게 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구가 1만 명입니다. 크기. 그 다음에 5천 명이죠. 5천 명.
B는 5,000명입니다. 그리고 A, B 사이에 인구 9,000명인 신도시 C가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 C로부터 A와 B까지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걸 봤더니 자 C의 인구 중 B 구매자는 없고 이게 반드시 구매를 하고 A와 B, C에서만 구매 활동을 합니다. 그랬으니까 고객이 요 C 9,000명이 전부 다 고객이란 뜻이에요. 고객이란 뜻. 고객. 그리고 뭘 물어봤습니까? 신도시 C의 인구 중 A로 유인되는 인구 규모가 얼마고 C 중 B로 유인되는 인구 규모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틀이에요? 알고 있지 않는 틀이에요? 알고 있는 틀이에요. 알고 있는 틀. 그리고 지금 레일리니까 항상 유인력이 크기를 뭘로 나눈 거?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니까 크기 만 나누기 1의 제곱. 그럼 이미 나왔네. 만.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2는 4. 2는 4. 그냥 4로 나누면 1100. 1250인가요? 이렇게 125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250이. 그러니까 A의 유인력 만, B의 유인력 1250이에요. 그러면 유인력만 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유인력 비율까지 산정해야 되니까 자, 요건 유인력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요거 지워보자고 이게. 유인력 비율은 전체 유인력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유인력을 합치면 11,250. 그러니까 11,250분의 만. 그 다음에 11,250분의 1250 이렇게 돼요. 근데 계산을 요걸 딱 했더니 어떤 일이 나옵니까? 0.888888888888888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딱 안 떨어져. 그럼 그냥 근사치라도 그냥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딱 안 떨어져 유인력이 딱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지금 고객의 수 9,000이죠. 이게 유인력을 별도로 산정하지 말고 9,000을 곱해봐. 우리 시험에서 9,000명 중에 11,250 중에 만 이렇게 계산기를 치면 딱 떨어져. 자, 계산기 한번 꺼내보세요.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시오. 야, 이 피부로 느껴야 돼. 오늘 강의할 건 다 했어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자, 계산기를 끄집어서 만 나누기 11,250을 때려보시오. 0.88888888888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그냥 전투력이 확 깎여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0.88888 나오는데 대신 이제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앞에다가 9,000 곱하기 만 나누기 11,250 해보셔. 그러면 딱 8,000이 나와. 딱 8,000이. 딱 떨어지죠? 아, 그래.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딱 8,0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별것도 아닌 똑같은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평상시대로 하는 방법대로 유인력을 딱 산정했더니 세상에 0.8888888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0.8888. 그러면 지금 여기가 9,000이니까 9,000에 0.88888 보고 하면 딱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 같으면 그냥 근사치라도 찍겠어, 그냥. 근데 정확히 안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9,000 곱하기 딱 하면 떨어져요. 예. 교수님 9,000에다가 만을 곱해야 돼요. 11250. 9,000 곱하기 만 나누기 11250 이렇게 쳐줘야 돼요. 112 차례대로. 그리고 얘가 8,000이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1,000명이죠. 얘가 딱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놓는 거예요. 질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력무용은 다른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유인력 산정한 다음에 전체 유인력으로 나눈 유인력 비율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유인력 비율만. 그래서 1번과 2번이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3번.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딱 뭘 좀 기억합니까? 그러면 우리 허프의 이론은 확률 모형이라고 하죠. 허프의 모형, 확률 모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서 유인력을 산정해요. 유인력. 항상 유인력을 산정하죠. 그러면 유인력을 산정했다고 해보자고. 유인력을. 얘가 유인력이 40이고 얘가 유인력이 이렇게 10이 나와요. 10이. 그리고 유인력을 산정한 다음에 유인력의 비율은 어떻게 찾습니까? 항상 전체 유인력을 따져요. 전체 유인력은 50. 그래서 50으로 나누면 이게 유인력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유인력 비율이. 그러면 얘는 50분의 40이니까 얘가 20%예요. 아니죠. 80%예요. 80%. 0.8. %로는 80%. 여기는 0.2. %로는 20%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레일리는요. 요걸 뭐라고 불렀냐? 이 80%를 유인력 비율이라고 불러요. 유인력 비율. 즉 레일리는 요 유인력 비율을 우리가 아는 대로 유인력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유인력 비율을 허프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 허프는 요 유인력 비율을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해요. 확률이라고. 그래서 허프의 모형을 확률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확률. 그러니까 유인력 비율을 똑같이 산정하는 건 똑같은데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레일리는 이게 유인력 비율이니까 전체 50명 중에 50명이라면 50명 중에 40명이 A 매장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50 중에 40명, 80%가 A 매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허프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고객을 딱 한 사람을 둬. 고객 한 사람이 물건을 50번 사러 가. 50번. 그러면 요리 40번 가고 요리 10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고객이 물건을 사러 갑니다. 물건을. 그러면 A로 갈 가능성, B로 갈 가능성,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요 유인력 비율을, 요 놈이 말이야, 50번을 물건을 사러 가면 40번은 일을 가. 50번 중에 40번을 요리 간다는 거야. 이 사람은 50번 중에 10번을 일을 가고. 그러니까 이 80%를 이 고객이 A 매장을 이용할 가능성 확률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야.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아. 레일리와 허프의 모형은 계산을 하는 수치 과정은 똑같은데 이 유인력 비율을 레일리가 말한 유인력 비율을 허프는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확률이라고. 그리고 요 유인력 비율을 허프는 뭐라고도 해석합니까?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라고도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 즉 고객이 A 매장에 80% 간다 그러면 요리 80, 요리 20 간다면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80%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0%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자, 레일리는 이 80%가 고객의 80%가 이리 가. 이게 유인력 비율이에요. 근데 허프는 이걸 확률이라고 했어요. 즉 50번 중에 40번은 일이 물건을 사러 가는 거야. 그리고 요 80%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시장 점유율이라고도 해석을 한다 이런 말. 시장 점유율. 그래서 뭐가 보여야 되냐? 시장, 이거 봐요. 우리 저기 강의 노트에 보면 이게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항상 뭐가 있냐? 요게 보여야 돼, 요게. 확률.
그러니까 요 유인력 비율을 확률이라고도 하고 시장 점유율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딱 두 가지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저 강의 노트니까 114페이지, 114페이지, 114페이지. 114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기본으로 하는 확률. 자, 허프에서 그리고 이걸 시장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해석만 살짝 다르고 나머지는 전혀 차이는 없다.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얘는요, 요 강의 노트에 없는 거야. 강의 노트 왜?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두 개로만 해놓은 거야. 두 개로만. 자, 다음 편은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이건 강의 노트에 없는 거예요. 현재 거주지 A의 인구가 1000명이고 허프 모형에 의하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낸 형태랑 살짝 다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말로 되어 있지 않고 표로 줬잖아요. 표로 주면 더 쉬운 거예요. 그냥 일단 쇼핑센터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네, 그리고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입니다. 그러면 1000명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요리 몇 명이 가고 요리 몇 명이 갑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쇼핑센터. 그러면 얘는 분명히 허프 모형이지만 똑같아요. 유인력을 찾고 유인력의 비율을 찾아요. 자, 면적이 크기고 여기 거리 있네요. 거리, 허프는 거리의 K승인데 이 마찰 개수가 2라고 해놨으니까 거리의 제곱. 그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1000 나누기 5의 제곱 이렇게 표를 주면 표를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5는 25니까 얘가 40이 이렇게 나와요. 40. 그 다음에 1000 나누기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100이니까 얘가 10이 나와요. 그러면 40과 10을 뭐라고 불러요? 유인력. 그 다음에 전체 유인력 비율은 얼마입니까? 50을 40으로. 50을 이렇게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가 80%. 요걸 유인력 비율. 얘가 20%. 여기에 유인력 비율. 근데 뭘 찾으라고 했냐?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니까 1000명에 몇 프로가 1이 간다는 거야. 80%. 그러니까 800명.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레일리든 허프든 우리는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뭐만 해주면 된다? 유인력만 산정을 해주면 됩니다. 유인력 산정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저기 강의 노트로 치면 119페이지에 보면 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그 다음 페이지까지. 아직 3번 이게 내가 좀 약합니다. 그러면 제발 3번 하지 말어. 3번 하게 되면 전투력 급하락이니까 1번, 2번 정도만 해주면 돼 이게. 대부분 시험 1번, 2번 형태가 나오니까. 1번, 2번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1번, 2번. 네. 자, 그럼 하나만 다시 114페이지로 오세요. 자, 114페이지로 오게 되면 이제 뭐 하나가 남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은 계속해서 해왔고요. 입문 강의 때부터. 뭘 안 했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컨버스의 분기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분기점이 뭔지만 알면 된다. 이런 거. 분기점. 분기점 모형이니까 분기점이 뭔지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분기점이. 자, 그럼 보세요. 레일리와 허프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여기에 A라는 매장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매장. 이거 사각형으로 해볼까요? A라는 매장. 여기에 A라는 이렇게 매장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매장이. 그럼 이 A라는 매장은 반드시 뭘 주변에 갖고 있느냐? 자신의 상권을 이렇게 분명히 갖고 있어요. 자신의 상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 가까운 거리에 B라는 매장이 탁 들어오면 B라는 매장도 자기도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둘의 상권이 겹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 겹친 상권에서 둘이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피 터지게 그렇죠.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객이 A로 몇 명이 가고 B로 몇 명이 갑니까? 그게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과 허업의 확률 모형이에요. 이 상권이 겹치는 부분. 그래서 레일리의 유인력은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이 유인력에 의해서 바뀌는 거고. 자, 허프는 크기를 거리의 K승으로 요 값으로 뭔가 고객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컨버스는 가만히 보니까 멍청한 짓이야. 야, B야, 뭐 하려고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가까이 위치해서 둘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만들어. 자, B 매장을 만들 때 적당히 거리를 띄어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띄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상권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위치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상권이 겹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울 이유도 없다는 거죠. 이게 컨버스의 이론이에요.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이라는 거, 요 상권의 이 경계를 분기점이라고 불러요. 왜? 여기서 A라는 상권과 B라는 상권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분기점 모형은 컨버스의 이론은 A라는 상점 옆에 B라는 매장을 위치할 때 상권이 겹치지 않고 최소한 붙도록 위치를 잡으라는 거예요. 야, 아예 이렇게 상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권이 떨어지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상권이 떨어지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이쪽에 있는 고객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아니고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위치하라는 거예요. 겹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객을 둘 중에 하나가 다 나눠 가져가는 거죠. 요 라인에 있는. 그래서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을 찾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중력 모형 보세요. 오른쪽에. 아니죠. 114페이지 맨 밑에 분기점 있죠. 114페이지에 분기점 모형을 보면 첫 번째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레일리의 모형을. 그리고 밑에 두 경쟁 지역 사이의 상권의 경계, 이 상권의 경계를 뭐라고 부른다? 분기점이라고 불러요. 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분기점 모형이에요. 분기점 모형. 자, 그래서 요 정도면 상업 입지까지 끝나는 거야. 그러면 퇴근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 앞으로는 대부분 강의가 3시간이면 끝나요. 3시간. 한 2시간 반이나 3시간이면 끝나요. 왜? 이런 식으로 짧게 계속 암기할 거니까. 단, 중요한 것. 우리의 목표는 오늘 하면 저번 주 걸 잊어먹고, 저번 주 걸 하면 오늘 걸 잊어먹어. 지금 잊어먹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자, 좋은 말 할 때 얼른 넘기셔. 어디로 가느냐. 자, 이 66페이지 보세요. 긴급해. 벌써 이거 싹 사라진 게 하나가 있어. 66페이지. 강의노트 66페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유튜브하고 카페에 올려놓은 암기 코드를 한 번이라도 좀, 그렇죠. 심심할 때 좀 보셔. 그럼 계속 그 형태로 제가 반복을 해 드릴 테니까. 자, 일단 66페이지 보시면 투자 분석 기법으로 할인법이 있고 비할인 기법이 있습니다. 할인법이 있고 비할인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인법에는 순 현가법이 있고,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요.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기 코드. 순형가법은 순형가를 활용하는 법인데 순형가가 수익의 형가에서 비용의 형가를 뺀 거. 그리고 이 순형가가 0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은 이거 주의. 정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수익성 지수는 모가지를 쳐서 수익의 형가를 뭘로 나눌까? 비용의 형가로 나눈 값인데 얘는 주의. 왜? 정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자, 내가 원하는 답. 정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제가 원하는 답. 제가 원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대답해 보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 정의 문제 나오면 요 분수를 읽는 문제. 그러니까 수익이 먼저 나왔으면 수익의 형가를 비용 형가로 나눈 값 이렇게 돼야 되고 뭐뭐의 대안이 나왔으면 뭐뭐의 대안 비용의 형가에 대한 수익의 형가의 비율 이거 못 찾으면 가장 천추하네요. 이게 분모부터 읽으면 분모의 대안이니까 비용의 형가에 대한 수익의 형가의 비율 비용의 형가에 대한이에요. 비용의 형가에 대한.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정의 문제로 읽는 문제가 얘 말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그럼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죠. 제가 원하는 말 부채 비율하면 한번 제가 해본 거 오늘 제가 4월 지금 5월달 수업을 지금 4월달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5월달은 이렇게 계속 가요. 한 3시간 강의하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빵꾸 자료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빵꾸 채우면서 암기할 거예요. 자, 부채 비율하면 미스터 국이 원하는 문구. 부채 비율은 뭘 측정하는 비율이다. 뭘 측정하는 비율이다. 내가 원하는 표현. 봐봐. 부채 비율은 자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세트 메뉴잖아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세트 메뉴예요.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이고 누군가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부채의 건전성을 정부는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나오면 이 사람의 부채 대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대출의. 그러니까 이 부채 빚의 건전성. 근데 정부는 이 사람의 빚의 건전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기의 능력에 맞는 빚이냐?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반드시 뭘로? 그렇죠. 자기 자본, 지분, 자기 자본으로 비교해봐요.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정의 문제는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 분모부터 읽으면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두 가지는 정말 안 나올 데가 없다 이런 거야. 부채 비율 나오면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해요. 부채의 건전성은 내 자기 자본이랑 비교해요. 부채 비율은 이따 한번 더 할 거예요. 미리 지금 정의 문제니까 한번 본 거예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정의 문제는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형가를 비용의 형가로 나눈 값. 분모부터 읽으면 비용의 형가에 대한 수익의 형가 비율. 그리고 분수니까 항상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항상 공식 내부로부터 어떤 수익률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찾아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뭐 수익을 찾아? 그러면 뭐가 보여야 돼? 회비를 내세요가 떠올라야 된다. 내세요. 내부 수익률은 반드시 내세요니까 어떤 수익률이랑 비교한다? 요거 수익률이라 요거라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내부 수익률은 공식 내부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찾는 건데요. 공식이 무엇입니까? 순영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니까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죠. 암기 곧 은, 니은, 시옷, 이응, 내세, 요. 내세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죠. 자, 이번에는 68이 중요한 게 아니라 69페이지가 중요하다면 69페이지가. 야, 미소가 나는 수익률 승수 다 모르겠는데 야, 하나라도 뭔가 맞춰봅시다. 그러면 뭘 찾아줘야 되냐? 기본적으로 69페이지에 보시면 수익률과 승수의 이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해서 밑에다가 뭘 내리는 거고 투자 금액을. 승수는 이걸 뒤집은 거 아니에요. 투자 금액을 수익으로 나눈 게 이게 승수인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수익률과 승수는 항상 수익과 투자 금액을 대비시키는 거라고. 수익과 투자 금액.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항상 자, 산정 원칙의 동그라미 2번이 떠올라야 돼. 산정 원칙의 동그라미 2번. 수익에 세정과 세후가 나온다면 반드시 뭐랑 대비돼야 되고?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비돼야 되고. 세정과 세후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비돼야 되고. 세정과 세후가 아닙니다.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고. 요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이 납니까? 세정과 세후가 나오면 항상 지분 투자 금액과,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더라도 항상 수익률이나 승수가 나오면 수익을 딱 보는데 세전이나 세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수지니까 지분 수익 계열이에요. 지분 수익. 그러니까 반드시 지분 투자 금액이랑 이렇게 대비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 금액과. 승수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에 세전과 세후 등의 지분 수익이 나오면 반드시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비돼야 됩니다. 다른 건 놓치더라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정말 한 문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정의 문제 중에 우리 할인법과 비할인법, 투자 분석 기법의 정의 문제 중에 수익성 지수의 정의, 수익형가를 비용형가로 나눈 거.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의 정의. 요거 두 개만 잘 알아도 웬만하면 정답을 맞춰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자, 68페이지에 비율 분석법 봐요.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은 5가지가 있는데, 비율 분석법은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전부 다 순서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나, 첫 번째, 부채, 감당, 율이 나와요. 그러면 뭐는 떠올라야 돼, 이게? 발로 붙인다, 손으로 붙인다. 그렇죠. 손부채. 그래서 최소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게 부채 감당률.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고,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얘도 분수죠, 분수. 그러니까 항상 1을 기준으로 1보다 부채 감당률이 큽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분자가 측정하는 지표니까 순영업 소득의 크기를 측정해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찾는 거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건 순영업 소득이 크다는 뜻이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건 순영업 소득이 작다는 거고 요 정도만 해결해 주면 된다 이러면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된다고. 채무 불이행률. 그러면 임채무 씨, 유채무 씨. 유채무 씨를 딱 그린 다음에 유채무 씨가 2개를 찡고 올라간다고.
채무 두 가지. 채무. 그럼 채무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채무. 항상 지출 항목 세 가지가 떠올라요. 지출 항목.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액. 예.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띵고 갑니다. 이렇게.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액. 그다음에 총 자산 회전율. 총 자산 회전율. 그럼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고 총 자산에다 동그라미 치고 총 자산을 떼굴떼굴 굴리면 뭐 묻어갖고 와야 된다. 총 소득. 그러니까 총 소득을 총 자산으로 나눈가. 그리고 부채 비율은 항상 암기 코드가 부채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 부채 건전성을 따지는 비율이에요. 근데 이 건전성을 따지는 비율은 항상 자기 자본이랑 비교하는 거죠. 자기 자본이랑. 최소한 요 정도는 자꾸 해주셔야 돼.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요런 식의 암기가 되려면 살짝 뭐라도 한 번씩 좀 심심할 때나 봅니다. 그렇죠.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는 암기 코드라도 봐야 돼요. 이게 우리 강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소한 찾고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오늘 눈이 말했어요. 지대 이론 같은 것도.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를 설명하면서 그림 그리고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다 이해해요. 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잊어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풀이 요령 이런 거라도 자꾸 암기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시 내가 옛날에 이해했던 게 떠오른다고. 암기 코드라도 암기하고 있으면. 자, 아직 퇴근 안 해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어디로 가냐. 자, 92페이지 가주십시오. 92페이지. 자, 92페이지 가보면, 자, 이게 제가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다 풀 필요는 없어요. 다 풀면 오히려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욕심내서 많이 푸시는 분들 오히려 시험장에 가서 시간 부족으로 허덕일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 중에 요건 푼다. 결정이에요. 결정. 나 이것도 안 풀겠어. 그러면 그분은 이제 완전히 계산 하나도 안 푸시는 거예요. 이거 결정. 그리고 얘는 매년 나오니까 확실히 올해도 나와. 확실히 연습하면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춰요. 그런데 두 번째 결정해 줘야 될 게 대출 금액이에요. 대출 금액은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딱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대출 금액은 나오면 풀어줘야 돼요. 두 개 지금 찍어준 거야. 지금 레일리와 허프의 모형, 그 다음에 대출 금액. 레일리와 허프 대출 금액. 그러면 대출 금액은 풀이에 암기가 있다고. 풀이에 암기 코드. 자, 예를 들어서 92페이지 1번을 딱 보는 거. 1번을 딱 보면 LTV가 50% LTV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든지 다 풀어. 뭐에 50%까지 빌려준다. 뭐에? 당신이 제공한 담보물에 50%까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가 담보물이 첫 번째 박스가 담보물이 5억이니까 5억에 20% 얼마? 2억 5천까지 풀어 대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풀어요. 그 다음이 암기가 필요해. LTV 대신에 자 DTI가 나올 수도 있고 TSR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더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부채 감당률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DTI가 나올 수도 있고 TSR이 나올 수도 있고 부채 감당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유력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항상 풀이 방법이 DTI든 TSR이든 부채 감당률 뭐만 아니면 LTV 아닌 것들은 무조건 먼저 뭐하고 뭘 찾고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를 찾고
원금과 이자가 나오면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뭘 추정한다?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DTI든 DSR이든 부채 감당률이든 무조건 뭘 찾고?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를 찾고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를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뭘 추정한다? 대출금액, 대출금액. 그러니까 오늘 결정한 거예요. 허프하고 레일리와 허프 모형은 푼다고요. 풀어. 그 다음에 대출금액은 나오면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하나씩 선별해 줄 거예요. 나머지는. 일단 이 두 가지는 결정이에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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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풀어보자고요. 1번. 자, DTI가 몇 프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DTI가 40%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이 항상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몇 프로까지?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소득의 40%까지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죠. 지금 소득이 6천. 6천이니까 6천의 40%인 얼마? 2,400만 원만큼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당상수가 0.1이면 10배 하면 된다 했어요. 10배. 2,400의 10배 2억 4천. 이렇게 찾아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찾아내는. 일단 이게 1번이 기본이에요. 1번이. DTI나 DSR이나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무조건 은행에 내가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액의 크기를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로 대출금액을 추정합니다. 대출금액을 추정합니다. 대출금액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이번 시간에 뭐 했어요? 이번 시간에. 봐요. 이게 한 2주만 딱 돼도 대출금액도 새록새록 하잖아요. 이게 뭐가 안 떠오르냐? 이게 이런 걸 하나씩 딱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야, 대출금액 문제 나오면 LTV는 대부분 추정해요. 담보물에 50까지 빌려준다. 경험상. 그런데 이제 DTI, DSR, 부채 감당률 그냥 무조건 원리금을 먼저 찾아. 원리금.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리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금액을 찾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뭘 복습했습니까? 그러면 중용 모형. 레일리와 허프. 자, 레일리와 허프 모형이 나오면 항상 풀이 순서가 똑같아요. 유인력 찾고 유인력 비율을 계산해요. 유인력 찾고 유인력 비율. 근데 레일리의 유인력은 공식이 뭐다?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게 레일리. 크기를 거리의 K승으로 나눈 게 허프. 딱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출금액. 아니죠. 할인법과 비할인법. 할인법과 비할인법. 항상 할인법에는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근데 순영가는 별로 안 틀려. 수익성 지수가 나누면 항상 수익의 영가를 비용 영가로 나눈 값. 이렇게 나오면 쉽지만 분모부터 읽으면 비용의 형가에 대한 수익의 영가의 비율.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내부 수익률은 어떤 거랑 비교하더라? 그래서 요거 수익률. 내세요. 내세요. 요거 수익률이라. 그리고 수익률과 승수가 나오면 나 암기 나 잘 못해. 그래도 반드시 확인할게. 수익률이든 승수든 항상 뭐와 뭐의 대응관계예요. 수익과 투자 금액의 대응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수익률과 승수가 나오면 세전이나 세후가 나오면 투자 금액에 반드시 어떤 투자 금액? 지분 투자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정도까지만 확인.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능력이 되면 더 하는 거고 아니면 이 문제 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전과 세후가 나오면 지분 수익 투자 금액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발부채, 손부채.
손부채. 그 해석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 정도. 부채 비율도 잘 나온다. 부채 비율은 내가 대출을 받으면 뭐의 건전성? 부채 건전성을 따지는 지표예요. 그래서 부채 크기를 뭘로 나눈다? 자기 자본. 내 능력에 맞는 부채인지를 보니까 부채를 나의 능력인 자기 자본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니까 왠지 뭐 같아요? 시험 막판에 특강 같잖아. 특강. 어? 이렇게 해야 겨우 시험장에서 뭐라도 들고 간다 이런 말 이게. 그러니까 5월 달부터서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논점들을 뽑아서 진도를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기출 문제를 가지고 21회 때부터 제가 풀어드릴 거야. 21회 때부터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면 한 29회까지는 풀어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암기를 해야만 한다 이런 거야. 암기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반반이에요. 잘 따라오신 분이 있고, 아유, 좀 힘들다. 그래도 힘들어도 절반만 딱 챙겨가면 돼. 강의하는 거 절반만.